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금 그리고 칼슘, 골다공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전 댓글에서 소금을 섭취하면 칼슘이 배출되어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여러 군데 책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꼭 좀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 몸으로 알고 있지만 소금을 섭취할 때 과연 칼슘이 배출이 되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구글에 나트륨 배출과 칼슘 배출에 대한 학술 자료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좀 괜찮은 저 나름대로 괜찮은 논문으로 보여지는 PDF 파일을 하나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도 해가면서 읽어보다가 제가 이런 부분을 모두 소개해 드릴 수도 없고 저도 이 부분들을 다 읽으면서 정리를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금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 환자일 경우에 소금을 섭취하니까 소금 섭취량을 늘리니까 너트륨 섭취량이 늘겠죠. 그러면서 이 칼슘의 배출량이 증가하더라. 이런 자료들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논문 실험에서 이 쥐를 사용하는데 이 쥐는 소금에 민감한 그런 쥐입니다. 조금 특별한 쥐가 되는 거죠. 이 소금을 먹이면 민감한 쥐인데 이 쥐는 누구한테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이 달이라는 1950년대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달이라는 사람이 만든 쥐입니다.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쥐에다가 상당히 많은 양의 소금을 먹여서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다 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소금을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쥐에다가 때려 먹여서 혈압을 유도하는 그런 실험 결과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후에 소금은 고혈압이 원인이다 라는 설명을 일반 사람들도 많이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이 자료를 또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0mg의 소금을 나트륨 양을 줄이니까 1mg의 칼슘의 감소가 일어나더라. 100mg이면 약 2.3g의 나트륨인데 이걸 소금에 먹이라고 환산하면 6g이 되죠. 6g의 소금을 줄였을 때 1mg의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고혈압 부분에서 이 정도의 소금의 양을 줄이니까 혈압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1mHg, 1에서 3mHg의 정도의 혈압이 낮아진 결과를 초래했죠. 그런데 저염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양 1mm에서 3mm도 숨 한 번 쉬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 수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논문을 보고도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적어도 이 서울대 의대 교수라는 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나트륨을 이만큼 줄이니까
미리몰의 칼슘을 배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흔해 빠진 지금 세상의 칼슘을 아낀다고 흡수하기 위해서 다시 이 양을 줄여야 된다. 이 양을 줄였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오히려 이 양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소금의 섭취량을 많이 줄일 경우에 우리가 공부한 RAAS 시스템의 가동이 시작되고 이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죠. 싱겁게 먹었을 때 우리는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고혈압이 유발되면 오히려 이런 1번과 같은 케이스를 거치게 되겠죠. 오히려 소금을 섭취를 하니까 칼슘의 배출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이러한 실험들은 민족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식습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소금을 바꾸어 쓸 경우 소금의 질에 따라서 그 결과는 또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죠. 소금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발표되는 논문을 살펴보면 이 논문들은 소금의 종류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소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논문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금의 질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복잡다단한 상황을 고려해서 논문을 다시 쓴다는 게 과연 쉽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금 고혈압 관련된 논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시대의 논문은 또 새로운 게 대체를 하게 되겠죠. 새로운 게 대체를 하면 이건 없어지는 거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참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우리 더 솔트 픽스의 저자는 니콜라 안토니오 박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테니스 구장에 있으면 공을, 야 이건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야 이렇게 딱 하면 이쪽에서 아니야 고혈압의 원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 갔다. 그래서 끊임없는 논쟁이 되는 거죠. 그 끊임없는 논쟁이 여기에서도 소금과 소금 섭취와 칼슘의 배출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논문을 계속 살펴보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 칼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뼈를 구성하고 있는 칼슘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모래에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구성 성분이니까 이 모래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 이 모래를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모래를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필요하죠. 물과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이 시멘트는 또 종류가 다양하죠. 일반적인 것부터 아주 고층 빌딩에 사용하는 특수 시멘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시멘트가 있어야지만 이 모래를 물로 반죽을 해서 튼튼하게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멘트로 반죽한 모래를 이런 철골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면 양생이 되겠죠. 이런 철골은 우리의 뼈 기질, 본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을 테고, 이 본 매트릭스의 골기질에 칼슘이 이렇게 착착 엉겨 붙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멘트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이 시멘트에 해당되는 것은 비타민 D, 비타민 K, 그 다음에 칼슘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P, 인, 망간, 마그네슘, 구리, 요더, 이러한
것들이 칼슘의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칼슘을 흡수하게 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러한 다른 영양소의 도움이 없다면 칼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출이 되겠죠. 칼슘은 혈관을 타고 돌면서 배출이 되는데 배출이 되면서 요도에 쌓이면 요도 결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 요즘 흔해 빠진 이 칼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칼슘을 혈액 속으로 이동시켜주고 뼈로 안착시켜주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의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칼슘은 단단하게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에서도 이러한 영양소가 계속 적절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칼슘은 다시 유출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특정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조한경님의 영상, 즉 URL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칼슘을 튼튼하게 하는 것, 흡수가 더 중요하고 이 흡수에 있어서 이러한 영양소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뼈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크게 생각나는 대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유를 끊어라. 두 번째, 몸을 산성화를 만드는 그런 에시도시스인가요? 산성화, 몸의 산성화를 일으키는 그런 식품을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게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우유는 왜 나쁘냐? 이렇게 크게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유는 우리가 소화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유당불내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성인이 되면서 소화 효소가 나오질 않는 거죠. 이 락토스 효소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 우유의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동물들은 이 새끼일 때만 우유를 먹지 자라서는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우유를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하게 먹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런 우유에 대한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동물성 단백질과 영양소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우유 먹으면 소화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다가 씁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뼈에 있는 칼슘이 계속 소실이 되어서 뼈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유 낙농국, 네덜란드나 덴마크에 골다공증 환자나 골절 환자가 많은 것을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칼슘을 이용하게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유에는 이 IFG1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IFG1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슐린 like growth factor죠. growth factor. IFG가 아니고 IGF가 되네요. IGF1이 되죠. 이 IGF1은 뭐냐면 인슐린과 같은 성장인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 새끼소 송아지죠. 송아지는 우리 성체가 되기까지 인간만큼 뭐 십몇 년이 걸립니까? 그렇지 않죠. 1년이면 뭐 거의 다 성체로 자라죠. 그러니까 빨리 자랍니다. 이 IGF-1은 혈액에 흐르는 당을 인슐린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겠죠. 인슐린 like growth factor니까 인슐린과 같은 작용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영양소 당을 세포로 끌어들이는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인슐린과 더불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인슐린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빨리 세포 속으로 보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이 송아지한테는 좋은데 이 IGF-1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질 경우에 우리 인간의 몸이 많이 가질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이 빠르겠죠. 성장이 빠르고 170까지 크면 되는 키가 180까지 클 수도 있겠죠. 170까지 커야 되는 이 키가 180 잘 먹어서 180까지 컸는데 더 많이 이게 큰 게 반드시 좋으냐, 이런 경우에 성장에는 빠르지만 골밀도는 저하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덩치는 큰데 뼈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우유에 대한 부분은 닐 버나드 박사의 URL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닐 버나드 박사도 소금을 섭취하면 칼슘 배출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금의 질에 따라서 또는 섭취 방법에 있어서 음식 습관에 있어서 사람마다 또 어떤 환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분은 이 우유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IGF-1이라는 거, 이게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암 환자는 무조건 우유를 끊으라,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이 고등학생인데 강직성 척추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유를 얼마나 마시나 물었더니만 하루에 거의 1리터 이상 우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또 우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설탕, 옥수수 전분. 그냥 전만 짠 게 아니라 설탕은 오래전부터 첨가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천연물이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유를 금기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산성화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양소가 필요하다. 다른 영양소가 필요하다.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냐. 혹시 비타민 D, 비타민 K, 그리고 이 망간, 아연, 요오드, 마그네슘 등의 이런 흡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 중에 신약이 있는데, 신약이 있고 또 신약 본초가 있습니다. 신약 본초가 있는데, 신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신비스러운 약 또는 이 신의 비밀을 밝힌 약,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약책을 참고해서 신약과 신약 본초 책을 참조를 해서 몇 가지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호두기름, 이거를 3회 법제한다 그러죠. 3회 법제한다. 근데 이 호두라는 게 견과류는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강하죠. 이 알러지 반응을 줄이고 거의 없애고, 어떻게 하면 항알러지 물질로 막 바꾸느냐, 이런 방법이 법제를 하는 건데, 이 호두기름은 이 천식과 폐렴 등의 증상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어떤 의사에도 나온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분은 의학을 새로 창조한 의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홍화씨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홍화씨는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식품으로 소개하는데 이거 역시 기존의 의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약회사에서 어린이 성장의 그 약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유황을 오리에 먹여서 사육하는 방법. 그래서 일명 동물법제법인데 이런 것을 주장을 했었고, 네 번째 역시 주경을 만든 분이죠. 이 주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래되어 내려오는 비법으로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어떤 의서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역사 서적에도 이 주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이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전혀 없던 의서에 없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설파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4개를 들어드렸는데 이 4개를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제가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 결과, 그러니까 이건 뭐 바로 식품이니까 우리가 먹고 임상 결과를 취합할 수 있는 거죠. 20년 동안 많은 예우를 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효과와 약성을 저는 믿는 편입니다. 이분이 인산선생이고 이분의 책의 표지를 보면 신약본초, 우주와 신약, 구세신방이 있는데 제일 먼저 출판한 책이 이 우주와 신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이 우주와 신약인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풀어서 쓴 구세신방이 있는데 지금은 우주와 신약이 나오지 않고 구세신방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복사해서 합본집으로 해서 우주와 신약, 구세신방이라는 책이 있고 이 신약은 30년 동안 누적 판매수가 100만 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읽은 분이 계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녹음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쓴 신약본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제가 권하고 싶은 생각이어서 소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어떤 분은 읽으면 그냥 뭐 이해가 안 돼서 집어 던지는 분도 있고 또 읽고 나서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삶의 이정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해석은 상당히 좀 달라지는 참 그런 경향이 있는 책입니다. 자, 이분의 책을 소개를 했으니까 이분이 이야기한 소금 관련 내용을 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인산선생의 소금뼈 설명.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란 자체가 우주에 있는 모든 별 3개에서 오는 기운을 종합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이 속엔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없이 어려운 묘한 물체가 많이 들어와 있다. 묘한 물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미네랄이 들어있다. 아기가 생길 적에 뼈가 생기는 건 소금이 없이는 생기지 않아. 그래서 이 짐승들이 새끼 낳을 적에 풀 속에 상당히 짠 풀이 많고 매운 풀이 많아. 그런 걸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 피 속에는 뼈가 될 수 있고 심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자연을 그렇게 도외시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인간이고 동물이고 생길 적에 소금 기운이 왜 앞서느냐 콩팥이거든. 그럼 뼈는 왜 콩팥에 매여 있느냐 뼈는 콩팥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죠. 콩팥이 허하게 되면 뼈가 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소금이라는 것은 뼈를 만드는 원료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근본이니까 소금 기운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물의 결정체,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금은 물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이 콩팥은 물을 처리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콩팥과 소금은 서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정체에서 변하는 건 이전 앞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생략을 하고 어렵습니다. 도수라는 건 도자의 염도에 들어가 놓으면 염도를 이야기하려면 이분이 이제 이런
옛날 분이 되다 보니까 옛날 어투를 좀 쓰시죠. 염도에 들어가면 염도라는 건 상당히 신비한 핵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소금 속에서 나오는 핵이 있는데 그 핵은 모든 동물이 사는데 뼈가 이루어지는 핵이 염도라. 염도의 힘으로 뼈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염도의 변화는 뭐냐? 짤함자 함성. 함성은 뭐냐? 공기 중에 산소의 모체가 함성이다. 함성의 힘으로 산소는 분자 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분자 세계를 이루는 산소의 모체는 뭐냐? 염도. 함성과 염도, 이것은 하나가 둘 되어 나오는 이야기인데, 염도라는 속에서 뼈에 스케줄이 굳어지는 백금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신비한 세계를 이루는데 요소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요 부분을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을 굳게 하는 백금 성분. 요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뼈를 만드는 소금 속에 백금 성분. 소금 속에 뭐가 있느냐? 소금 속에 백금이 있다. 소금 속에 백금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합성한다. 그래서 스케줄을 모아서 뼈를 만든다. 스케줄 미네랄이죠. 그래서 뼈 만드는 작업은 소금 속에 있는 백금이 전부 한다. 그래서 백금 기운이 왕래하는 걸 신경. 백금 기운이 이루어지는 뼈는 하얗다. 그 예가 손톱이다. 뼈는 하얗죠. 이건 백금 기운이 몇만 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스케줄은 금방 사가버린다. 이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칼슘이라는 모래덩어리를 합쳐서 흡수하게 하고 뭉치는 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살펴봤습니다. 비타민과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분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금. 이 백금이 있어야지만 칼슘이 반죽이 된다. 뼈에 들어가서 견고하게 있다. 골기질이 있고 이 골기질에 칼슘이 달라붙어 있어야 뼈가 되겠죠. 칼슘이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뭐가 하느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를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금을 먹지 않으면 이것을 얻기 어렵고 이렇게 부서지게 되겠죠.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겸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게 이게 백금이죠. 백금이 약 3ppm 존재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구리, 인, 망간, 아연, 이런 미네랄들이 모두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이 미네랄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소금을 썼을 때는 이 일반적인 소금을 썼을 때와 이러한 소금을 썼을 때의 차이가 같겠냐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보다가 논문이라는 게 소금의 종류만 하나 달랑 바뀌어도 엄청나게 결과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이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는 거고, 여기 살펴보시면 뭐 미네랄이라는 게 구우면서 열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칼슘은 또 이렇게 많이 줍니다. 주는 미네랄도 있지만 또 이렇게 특이하게도 이런 미네랄들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백금은 늘어나게 되고 몇 가지 또 이렇게 다른 미네랄들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미네랄은 상호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끌어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네랄이 존재하는 소금과 존재하지 않는 소금은 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 어둠을 밝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이죠. 지식. 과학을 기반으로 한 지식. 이 지식을 통해서 일부분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을 모아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소금에 속했던 성분이 어떤 신진대사 작용을 일으키고 또 소금에 들어있는 종류에 따라 미네랄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반응은 인체의 반응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복잡 다단하게 추정을 하고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원리를.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이런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겠죠. 그런 사람을 통자라고 합니다. 통자. 그런데 이 통자에서 더 지나면 각자가 되는 거죠. 각자가 되는데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밝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어둠 속에 왔을 때 초 하나만 켜도 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초 하나만 켜도 어둠은 사라지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명이라 그럽니다. 밝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소금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이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소금 먹어라. 그리고 또 가공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또 해 주셨죠.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대로 제품을 개발하고 또 만들고 또 경험을 해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할 때 현대의 과학이나 그러니까 현대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이런 거를 참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매일 우유를 뭐 이렇게 칼칼칼 마시게 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서 산성화가 되게 하고 탄산 음료를 먹여서 계속 칼슘을 소실시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를 간단하게 제시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 위에 이런 밝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제 영상 이거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루하고 이거 뭐 또 오늘은 너무 황당한 듯이 보여지는 이야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가려서 취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사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 경우 그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고로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소금을 먹어라. 소금은 절대 칼슘을 소실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소금이 뼈의 건강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재미없는 영상을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다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신약본초에 있는 인선생의 글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주 영내 지구촌의 독존자 선각의 해명으로 선각의 지혜로 인지 발달이 부족한 지구촌 가족의 건강 장수와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신비 세계를 개척